너는 몸으로 때우고 나는 1만 평 땅 받을게 도장 훔쳐 달아난 형님. 제사가 끝난 뒤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거실에는 타다 남은 향 냄새와 기름진 전 냄새가 뒤섞여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저는 뒷정리를 하느라 불 꺼진 주방에서 마른 행주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안방 문틈으로 형님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새어나온 건 말입니다. 여보, 지금이야. 아버님 낮에 드신 약 기운 때문에 정신 못 차리실 때 얼른 찍어야 한다니까? 형님의 목소리엔 평소에 교양 있는 척하던 가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굶주린 짐승 같은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슬쩍 들여다본 방안, 형님은 잠든 아버님의 거친 손마디를 억지로 펴서 인감도장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그 숭고한 손이 지금 제 자식에 의해 도둑질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동선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주버님이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님은 코방귀를 뀌며 말을 잘랐습니다. 동서, 걔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애잖아. 우리가 이 땅 받아서 사업 키우면 나중에 용돈이나 좀 찔러주면 돼. 이 1만 평이 보통 땅이야? 내일 당장 법무사 만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인감도장이 인력거 종이에 닿는 툭 하는 소리가 제 심장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을 한 집에서 모신 시부모님보다 종이 한 장에 찍힌 붉은 인감이 더 소중했던 걸까요? 형님의 눈등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아버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서류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형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더군요. 평소 아버님 대소변 수발들 때는 냄새난다며 코끝을 찡그리던 사람이 오늘은 입가에 조커 같은 미소를 띠고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았습니다. 동서, 고생 많은 거 내가 다 알지. 근데 말이야, 인생은 다 각자 역할이 있는 법이거든. 형님은 명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버님의 1만 평 땅이 아주버님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통보였지요.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형님은 찻잔을 홀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치매도 심해지시는데 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아. 동서는 원래 하던 대로 아버님 밥 해드리고 빨래하면서 이 집 지키면 되잖니? 넌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때우는 사람. 10년 넘게 아버님 병수발하며 명절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저를 형님은 단 한 문장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인생 참 허망합니다. 핏줄보다 진한 게 돈이라더니 40년 형제 우애도 1만 평 땅 문서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아버님 정신 없으실 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형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사정 다 봐주면 누가 부자 되니? 너처럼 살면 평생 남 뒷바라지나 하다 늙는 거야. 억울하면 너도 능력을 키웠어야지. 형님은 일어서며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강남으로 이사 가니까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 아버님 요양원 보낼 때나 한번 보자고. 그날 이후 형님네는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20명이 넘던 가족 단톡방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가버리며 순식간에 정막만 남았지요. 전화를 걸어도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기계음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손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큰 며느리가 땅 다 빼돌리고 도망갔다며? 막내 며느리만 바보 됐네. 노인네 수발은 혼자 다 하고 재산은 구경도 못하고. 길을 지날 때마다 등에 꽂히는 동정 어린 시선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은 SNS에 보란듯이 새로 이사한 강남 아파트 평면도와 고급 외제차 열쇠 사진을 올리더군요. 드디어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아버님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시던 그 밤에도 형님은 호텔 뷔페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 아버님의 땀을 닦아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뿐이라면 누가 착하게 살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막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산은 높을수록 골이 깊고 해는 높이 뜰수록 질날이 가까운 법이란다. 그때는 그저 노인네의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그 화려한 강남 라이프가 채 6개월을 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님이 받은 그 1만 평 땅에는 형님이 상상조차 못한 지옥의 덫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형님이 땅을 담보로 20억을 대출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날. 오후 저희 집 마당에 검은색 세단을 탄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형님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형님이 떠난 자리에는 시린 바람만 감돌았습니다. 아버님의 치매는 재산을 뺏겼다는 충격 때문인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셨지요. 밤마다 내 도장 어디 갔냐, 내 땅 돌려내라며 벽을 긁으시는 아버님을 붙잡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독하더군요. 아버님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겨우 연락이 닿은 아주버님은 이제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라. 동서가 아버님 모시는 조건으로 그 집 받은 거 아니었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1만 평 땅은 냉큼 받아 챙기고선 아버님의 병원비 몇십만 원은 아까워하는 그 모습. 여러분,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지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지우는구나. 그 말은 손마디가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형님이 올린 SNS 속 호화로운 일상과 우리 집의 눅눅한 양냄새. 그 극명한 온도 차이가 저를 끝없는 소외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밤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그 땅, 큰애가 가져간 건 산데렐라 구두 같은 거야. 자정이 되면 다 사라질 게다. 형님이 가져간 1만 평 땅은 마을 뒷산을 끼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외지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형님네 집이 아니라 아버님 수발을 드는 제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 혹시 큰아드님이 땅 주인이 된 게 확실합니까? 라고 묻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 형님에게 물어보라고 돌려보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그 땅을 담보로 이미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강남의 빌딩까지 알아보고 다녔더군요. 이제 우리도 상류층이야라며 동네방네 자랑질을 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형님은 그 땅이 곧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묶여 수백억이 될 거라는 뜬 소문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그 땅 예전부터 풍수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통 땅이 아니라고 하던데 큰 놈이 아주 큰 실수를 한 모양이야. 동네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전해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형님이 받은 그 땅 말이야. 어제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종중금지구역으로 묶였다는 소문이 있어. 이게 사실이면 형님은 망한 거야. 아버님의 기침이 유독 심하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아버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때 묻은 보자기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걸 이제야 주는구나. 큰놈이 가져간 건 지상권뿐이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보자기 안에는 형님이 가져간 땅 문서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이 가져간 1만 평 땅. 아래에 묻힌 광업권과 그 산자락 끝에 붙은 아주 작은 맹지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놀라 묻자 아버님은 평소에 치매 노인 같지 않은 매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큰애는 땅 위에 보이는 흙만 가져갔지. 하지만 그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단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맹지가 없으면
그네 땅은 길도 없는 거대한 감옥이 될 게야.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형님의 탐욕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형님이 도장을 찍어 가져간 서류에는 교묘한 법적 함정이 있었고 그 함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제가 쥔 이 낡은 종이들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사신 줄 알았던 아버님의 치밀함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막내야, 이제 곧 큰애가 너를 찾아와 무릎을 꿇을 거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인과응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법이니까.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평화롭던 저희 집 마당에 형님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 이 도둑년아, 너 아버님이랑 짜고 나 속였지? 형님은 강남으로 입성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지요.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마다 명품 로고가 빠지지 않았고 시골 흙먼지 안마신이 살 것 같다며 은근히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받은 20억 대출. 그 이자가 매달 목을 조여오는데 믿었던 땅값은 요지부동이었던 겁니다. 형님은 급하게 땅을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지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형님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클리프행어 그러던 어느 날 형님 네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마디가 형님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형님이 가진 1만 평 땅이 환경보호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제 그 땅은 팔 수도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밀리자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쏟아졌고 형님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말이 돌더군요. 아버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치매 노인이 일부러 죽은 땅을 준 거라고. 형님은 이제 아버님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재산 앞에 자식도 없다는 말 참으로 무섭더군요. 궁지에 몰린 형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저를 공범으로 몰아 고소하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야, 너 아버님이랑 짜고 나 먹인 거지? 1년 만에 걸려온 형님의 목소리는 짐승의 비명 같았습니다. 아버님 수발 한 번 안 들던 입으로 감히 천륜을 운운하더군요. 본인이 몰래 찍어간 도장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그 화살을 저와 병든 아버님께 돌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 말에 형님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하지만 형님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님이 가진 그 쓸모없는 1만 평 땅 사이사이에 제가 아버님께 받은 작은 알박기 땅들이 대모처럼 박혀있다는 사실을요. 동서, 법대로 해.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형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집 마당에 대형 로펌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형님이 보낸 고소장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형님의 강남 아파트를 찾아갔지요. 아버님이 제게 주신 그 낡은 보자기 속 서류들을 들고 말입니다. 형님, 이 땅 밑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종중의 분묘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하더군요. 땅 위의 건물은커녕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못 심는 죽은 땅이라는 선고였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증여하신 건 지표면뿐입니다. 지하 자원과 진입로 권한은 여기 막내 며느님께 있지요. 형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뺏어간 건 30억짜리 땅이 아니라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씩 터지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거요. 형님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무효야. 아버님 치매라고. 하지만 아버님은 그 시각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공증 사무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님이 길도 없는 맹지라며 비웃던 제 작은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근의 국가 전략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단지가 확정되면서 제 땅이 유일한 진입 도로 부지로 지정된 겁니다. 제 허락 없이는 그 거대한 국책 사업도 형님의 1만 평 땅도 그저 고립된 섬일 뿐이었지요. 보상금 통지서가 날아오던 날 저는 평생 고생하신 아버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내야, 정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땅이 보답하는 법이란다.
아버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형님은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승승장구하던 형님의 강남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동서,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형님의 오만한 목소리는 이제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30억 자산가를 꿈꾸며 우리를 문전박대했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주버님은 형님과 매일같이 싸우다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명품으로 치장했던 조카들도 엄마 때문에 망했다며 형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한다는 형님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1년 전 그 차가웠던 제삿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의 인감을 도둑질하며 너는 몸으로 떼어라던 그 서슬퍼런 목소리 말입니다. 인과응보라지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클리프행어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저희 집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1년 전 그 화려한 스카프 대신 넝마가 된 옷을 입은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던 밤 현관문을 열자마자 썩은 비린내와 흙탕물에 젖은 형님이 보였습니다. 1년 전 너처럼 살면 평생 남 뒷바라지나 한다며 비웃던 그 고고한 큰동서의 모습은 간데 없더군요. 형님은 제 신발 끄트머리를 붙잡고 마당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그 땅 침입로 권리만 좀 넘겨주면 안 될까? 그거 아니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아 죽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형님의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부모를 버린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 참 가당치도 않더군요. 저는 형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 저 말고 아버님께 직접 하시죠. 거실 상석에 앉아 계신 아버님 앞에 형님이 기어갔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는 형님을 내려다보던 아버님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살려달라! 너는 1년 전 내 숨줄을 끊지 않았느냐? 도장 찍어 가던 그 방 내가 눈 뜨고 있었다는 건 몰랐지? 형님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며 덧붙이셨지요. 이 땅은 너 같은 탐욕스러운 자에겐 감옥이고 정직하게 자리를 지킨 막내에겐 기회가 될 거다. 나는 이미 이 집과 모든 권한을 막내에게 넘겼으니 이제 이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막내 며느리다. 저는 형님을 향해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형님, 몸으로 때우는 건 제가 할 테니 형님은 그 잘난 머리로 길바닥에서 살아남아 보세요.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 형님 지문으론 절대 안 열립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저지른 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더군요. 소란스럽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저희 집 식탁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슴슴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돌지요. 형님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모든 재산을 잃고 시골 어느 공사장을 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핏줄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재산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저는 오늘도 아버님의 마른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엔 형님이 탐냈던 1만 평 땅 대신 정직하게 일궈온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만 가득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려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건 욕심낸 땅 문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 진심뿐이니까요. 부모 재산 앞에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 끝이 어떨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